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어제는 빨간불이 좀 많이 켜진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성장주, 지금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 테슬라의 마이너스 7.82% 하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옴에 따라 에너지 쪽의 상승과 그리고 캐피탈 마켓 쪽, 그러니까 뱅크나 지방은행이라든지 전체적인 옛날에 가치주 자산 이쪽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미컨덕터 쪽은 역시 슈퍼사이클의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불러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웨이브의 현실화에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의 증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정책금리와 실질금리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금리는 유지가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2022년 말쯤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됨에 따라 재정 부양을 하는 규모가 더 심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히려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됨에 따라 시장이 반응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실질금리의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 성장주 위주의 이런 랠리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대규모 부양책이 좀 투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는 드리지만, 인플레라는 그동안의 방안의 코끼리였던 녀석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던 것은 결국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었습니다. 어제 최대는 3.22%까지 급등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인플레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성장주의 포션을 좀 주의를 하면서 줄일 생각을 하고 미리 장에 대해서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년물 금리가 1%를 넘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결국에는 로빈후드에게는 어떤 의미일지는 그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께는 어제 채권 수익률이 3.22%가량 급증하기도 했다는 소식은 의미가 또 다르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냥 단순한 하락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죠. 현재 고퍼 장세를 무력화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도주의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스텝스에서 김일구 상무님의 의견에서도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김현석 기자님의 얘기를 종종 참고하곤 하는데,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분들 중에 결국에 월가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어떤 하락 시나리오 혹은 조정 시나리오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인플레에 대한 단기적인 위협입니다. 실질 경기가 올라오면서 생기는 금리의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 결국에 이런 금리의 상승은 NPV,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원래는 성장세가 클수록, 그로스가 클수록 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이 금리가 지금은 완전히 바닥인 상황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더블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PE 멀티플이 바뀔 수 있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가져오던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지금은 엄청난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이제 2027년 후를 밸류에이션에 끌어오는 것도 있지만, 고퍼의 성장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더블이 되는 시점, 대략 원래 작년 3월에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리가 더블이 된 상황을 맞이했죠. 근데 향후에 1.5% 내지는 2%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더블업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한 번 다가오게 된다면 이것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미래 할인된 가치만큼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에 있어서 금리가 많은 영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유동성 장세가 언제쯤 끝날 것이냐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게 문제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는 알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때 가격이 엄청 오른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DRAM의 슈퍼사이클.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만큼 이제 어쨌든 여러가지 느끼는 점은 많으실 텐데, 이런 장이 계속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엄청나게 오를 수는 없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이거를 재테크 수단으로 내가 삼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거를 결정짓는 순간이 오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비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마감 짓기보다는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표를,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사, 어떤 기술의 동향을 주시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투자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테슬라에게로 돌아와서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한 분인 히로미치 미즈노 이분이 최근에 GM의 전기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건강한 경쟁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뭐 인프라 문제라든지 배터리, 원자재 수급이나 기술 발전 등 여러 면에서 결국에는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합류를 해야 이 전기화의 혁신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8일에 그 아크인베스트 빅아이디어스 2020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면서 얘기 드린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 결국에 아크의 전망에는 가장 큰 리스크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EV 생산량을 따라올 수 있냐,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혼자 독주해 버리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화로의 전환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맞추면서 따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ASP를 낮추고 마진을 높이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죠. 그리고 이번에 11일 로이터에서 현재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디자인 책임자를 찾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소비자 취향에 맞는 경력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인 상황인데, 이게 뭐 어떤 분을 모집을 하냐면 서양과 동양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경력 20년차 이상의 인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은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뭐 헤드헌터라든지 테슬라의 인사 관련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금 적합한 인물을 매칭하려고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현지화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려는 이유는 좀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판매 시장이면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50만 대, 중국의 전기차 시장 크기가 150만 대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2020년보다 70%가량 YOY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작년 딜리버리 49만 9천 대, 그리고 이제 생산량으로 보면 50만 대를 좀 넘긴 것 중에 14만 5천 대 정도를 중국에서 팔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대략 52만 대 정도를 생산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1월 7일 날 전해드리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 결국에는 재작년에 37만 대를 생산했고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51만 대, 올해 113만 대, 내년 178만 대, 23년 227만 대, 24년 280만 대, 25년 330만 대 예측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대로라면 중국의 매출 담당 비중이 어떻게 되냐, 작년에는 27%였고 올해는 46%로 올라오며 내년은 42%, 43%, 39%, 37%, 36%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디자인 감성을 이해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중국 내에서는 이 컴팩트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10%밖에 불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컴팩트카를 뭘 선호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플러그인 판매량을 다뤄드리면서 상위 6개의 차 브랜드 중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4개의 차량 브랜드가 컴팩트카 쪽임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테슬라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인 존 머피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가격은 $500에서 $900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거는 이전에 9월과 12월에 시중가로 ATM으로 자본 조달을 했던 사례를 들면서 결국에는 테슬라의 주식이 높아질수록 더 저렴한 자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성장성이 높은 만큼 그러한 캐펙스를 조금 더 빠른 성장에 써서 차후에 좋은 주가로 보상을 받는 루프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상 WM 모터, 광저우 자동차, 여기는 이제 퍼스트 오토모바일 웍스 그룹인데 이 DE 자동차, 이치 자동차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지리자동차와 바이두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중국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BYD랑 지리자동차 정도는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들 중에 거의 투탑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리는 볼보를 구매한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볼보를 자회사로 가고 있고, 다임러도 2018년 4월에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지리자동차이죠. 아무튼 다시 좀 돌아오자면 지리자동차와 바이두가 합작 회사로서 접근을 하는 건데, 참고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빌아이 소식도 조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빌아이가 자체로 인하우스로 자율주행 개발을 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설계 및 개발을 해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모빌아이가 자체의 솔루션을 자기가 만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나올 전망이죠. 지리자동차에 탑재하기로 한 슈퍼비전이 그것인데요. 모빌아이가 처음으로 자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을 하고 OTA를 통해서 협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ADAS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지리자동차와 바이두의 협력도 강화되는 만큼 지리가 모빌아이와 바이두 쪽으로 투트랙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빌아이가 전체적인 기술을 다 로보택시나 IQ칩 판매 외에도 여기저기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빌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그룹들과, 그리고 GM의 슈퍼크루즈나 혼다의 닛산의 프로파일럿 이런 쪽들 팀과도 다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체의 각사들이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곳에 같이 모빌아이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대신에 모빌아이가 데이터와 학습 내용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얘네들도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할 수 있겠죠. S&P 500의 어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forward 12months EPS를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잠깐 한 1개월 정도 동안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현재는 바이러스 3차 웨이브 때문이라고도 추정될 수 있습니다. 어닝 그로스로 봤을 때는 4분기의 S&P 예상 수익 감소율이 마이너스 8.8%, 이 정도면은 2009년 3분기 이후에는 가장 큰 YOY 기준 수익 감소라고 꼽을 수 있고, 그리고 리비전으로 봤을 때는 수익의 예상치의 수정 컨센서스로 본다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 이때 기준의 예상치의 4분기 감소율이 12.7%였는데 그런데 8.8%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좀 많이 상승했고, 그 과정에는 7개 섹터의 수익 증가, 주로 아마 산업재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현재 2020년 4분기 기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는 29개 기업이 네거티브를 내세웠고 56개 기업이 포지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S&P 500의 현재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포워드 비율, PE 비율이 대략 22.6배입니다. 이는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5년 평균은 17.5배보다도 높은 것이고 10년 평균은 15.7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이죠. 다들 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오늘의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900 목표가 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